안녕하세요. 저는 진로진학 컨설팅 플랫폼 잡서를 운영하고 있는 지식팩토리 윤한울 대표고요. 지식팩토리라고 하는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고, 교육 정보가 좀 더 널리 확산되고, 그리고 보다 정확한 그런 정보를 통해서 입시에, 대입에 지원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도움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경감대책이라고 나온 부분들이 이제 킬러 문항을 줄이고 어떤 선행학습에 대한 내용을 좀 배제를 한다라고 했을 때, 과거에 이제 사교육 경감대책 내지는 학습 부담을 완화한다라는 이름으로 수능 출제 범위가 계속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수능 출제 범위가 되게 넓었었는데 이걸 줄이게 되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 킬러 문항이 그래서 등장을 해요. 수능 출제 범위가 넓을 때는 이 난이도 조절을 할 때 조금 구석진 데서 내면은 교과 과정 아니잖아요. 보편적으로 좀 많이 공부하지 않는 부분을 끄집어내서 하면은 이게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그걸로 이제 변별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출제 범위가 넓다 보니까 굳이 어려운 문제를 내지 않아도 아이들의 어떤 역량을 평가하는 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출제 범위가 줄어들다 보니까 이 보통의 문제로 하면은 애들의 정답률이 올라간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수능을 쳤을 때 결국 이 수능 점수를 가지고 대입에 지원을 해야 되고, 그럼 대학들은 이 점수를 가지고 변별을 해야 되는데 0.1점, 0.01점 이거 가지고 변별이 돼버리면은 이 변별의 효과가 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중위권이나 중상위권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변별이 좀 되는데, 특히 이제 최상위권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너무 쉽게 나오면은 결국 상대평가가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소위 말하는 킬러 문항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킬러 문항의 본질은 사실 이제 선행학습에 있는 게 아니고 과목 간 또는 영역 간 융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학습할 때는 뭐 수학 파트가 있으면은 뭐 함수면 함수만 한다든지 숫자 계산만 한다든지 이러는데, 만약에 뭐 킬러 문항이나 융합형 문제가 등장을 하게 되면은 이런 함수에서 갑자기 도형이 끼어든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문제 출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교육부에서 발표한 여러 가지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사실은 이제 과목 간 융합 또는 교과 간 단원 간 융합의 특징이 상당히 좀 강하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게 뭐 선행학습을 한 학생이 잘 풀고 못 풀고 이런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이제 교육부에서 이제 근거로 내세운 부분이 이게 대학 수학을 한 친구들은 되게 쉽게 풀 수 있는데 고등학교 수학만을 한 친구들은 상당히 좀 어렵게 풀 수밖에 없다. 그리고 수능은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거기서 월등히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모든 교과 과정이 사실은 연결이 돼 있어요. 초등학교 때 배웠던 게 이제 중학교 때 좀 더 심화가 되고, 중학교 때 배웠던 게 고등학교 때 심화가 되고,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게 당연히 대학 때 심화가 되겠죠. 이런 연계 과정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뭐 선행학습을 아예 배제한다. 그러면 출제할 수 있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지금 현재 킬러 문항이 뭐 없어진다. 그래서 뭐 사교육이 되게 줄어든다. 이런 부분은 또 아니고, 킬러 문항이 줄어들면은 당연히 그 긴 공백을 메꿔야 돼요.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중킬러라고 하는 킬러 문항만큼의 어떤 난이도는 아니지만 중급 이상의 난이도를 가진 문제들로 그 빈자리를 채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경쟁의 어떤 추이가 달라진다는 거지 경쟁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상위권, 킬러 문항으로 인해서 최상위권들의 어떤 변별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중킬러 문제가 많이 등장을 하게 되면은 이제 중상위권들의 변별이 강해지고 최상위권들이 어떻게 보면 변별이 좀 약해지는 그런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대입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쪽으로 튑니다. 수능은 잡았을지 몰라도 대학별고사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지금 현재 보는 여러 가지 그 해법들은 수능 난이도가 높아서 이런 공교육에 위해가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위해를 가하는 사교육 업체들을 규제를 하겠다라고 하는 액션으로 보이거든요. 만약에 이 사교육 업체들을 갖다 이렇게 때려잡고 나서 수능이 또 이렇게 출제가 되고 하면은 그게 사교육비와 경감이 되고 하는 그런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대형 업체들이 이렇게 세무조사를 받고 규제를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역할이 줄어든다라고 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할 것이냐? 제가 볼 때는 다른 업체가 오히려 그 빈자리를 메꿀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미 공급과 수요가 있는 시장이고요. 그리고 지금 사교육 대책으로 여러 가지 뭐 업체들 이름도 많이 나오고 있죠. 좀 뜬금없는 업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업체는 왜 안 들어갔지? 이런 업체도 있고, 이 업체는 왜 들어갔지? 이런 업체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교육자의 입장에서 볼 때 시장 영향력이 있는 업체들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이름만 있지 실질적으로 시장 영향력이 없는 업체도 있어요. 근데 이 리스트들을 보면은 이 우선순위가 사실은 그런 어떤 매출 구조라든지 아니면 시장에서의 영향력이라든지 이런 순서는 아니라는 거죠. 예, 별도의 자체 기준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의심이 되는 부분들도 있고, 예, 그 다음에 본질적으로 이 부분이 뭐 해법이 될 수 없는 부분은 결국 이런 수요와 공급이 있는 상황에서 예, 어쨌든 이런 대형 업체들이 만약 무너진다라고 하면은 과외 시장이 활성화되는 풍선 효과가 발생을 할 거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뭐 일타 강사들이 뭐 100억, 200억의 수입을 올린다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지탄을 받는데 저는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예, 우리가 사는 세상이 과연 자본주의 세상이 맞느냐? 예, 자본주의는 본인의 능력에 따라서 자원을 배분받는, 예, 누군가는 뭐 10원 한 장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누구는 10억을 가져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것이 정당화되는 구조가 자본주의예요. 예, 근데 단순하게 100억을 가져간다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규제를 한다? 예,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대형 학원에 100억, 200억의 연봉을 가진 사교육 강사들이 킬러 문항을 되게 조장했느냐? 그것보다는 좀 다른 포인트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어요. 뭐냐, 100억, 200억을 버는 강사들은요, 킬러 문항에 집중하는 강사들은 사실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수강생이 많다는 거는요, 중위권을 공략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등급에서 5등급 사이의 학생들을 공략해야 수입이 늘어나요. 그러면 늘상 킬러 문제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요, 수강생이 안 모여요. 왜? 내가 듣기에는 너무 어려운 수업들인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2등급에서 5등급 사이 또는 수강생이 되게 많다? 예, 이런 강사들은요, 되게 보편적인 강의를 좀 압축적으로 한다든지, 재밌게 한다든지, 이런 강사들이 주로 포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타겟팅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이 강사들은 대중적이고 인강을 찍고 인터넷 강의를 찍고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학원 사교육비를 낮추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예. 오히려 1등급 전문으로 하는 또는 상위 1%를 중심으로 하는 시장은요, 별도의 시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타겟팅이 잘못된 거예요. 교육의 목적이 과연 있느냐, 교육의 본질적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함이냐라고 평가를 한다면은 이거는 교육의 본질적인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일단 시기가 적절하지 못했고요. 지금 수능이 5개월 남은 상황에서 6월 평가원 시험이 끝난 직후에 난이도 조절을 잘못했다라고 해서 대입 담당 국장의 어떤 처벌이 이루어졌고 5개월이 남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상당히 좀 동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볼 때 대통령이 대놓고 이제 난이도에 개입하는 이런 부분은 사실상 있은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소 잡는 칼로 닭을 잡고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특히 이제 입시 환경의 부분에 있어서 뭐 사교육에 대한 억제 그리고 킬러 문항이라고 봤을 때 과연 이게 킬러 문항의 본질적인 문제점, 그러니까 선행학습, 그러니까 고교 과정을 넘어서는 그 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풀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냐라고 봤을 때는 저희가 평가하는 부분은 단순 정답률이 낮다. 이 정도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많이 못 맞추면은 선행학습이고 아이들이 많이 맞추면은 선행학습이 아니고 이런 논리는 좀 곤란하다라고 보는 거죠. 모든 수능 시험이 끝나고 나서 지금 당장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끝나고 나서 그에 대한 어떤 논의나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게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고, 교육 일대 혼란이 지금 결과적으로 볼 때 오히려 사교육을 조장한 측면이 없잖아 있죠. 왜냐하면은 사교육은 뭐니 해도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먹고 살거든요. 사교육의 가장 기본 바탕은 학부모들의 불안감입니다. 그러니까 교육 정책이 변화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은 일단 어머님들은 공교육 가서 선생님한테 물어보지 않습니다. 학원 설명회 들을 투어를 돌아요. 그런 식으로 해결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도 결국은 사교육을 억제할 수 없는 부분이었고 그 과정 절차도 사실 그렇게 적절하다라고 보기는 힘들다는 거죠. 지금 현재의 어떤 정부 정책, 과거의 정부 정책도 그랬고요. 역대 정부의 정책이 교육의 본질에 맞췄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교육에 관한 열망은 무엇과 연다있냐면 학벌과 연다 있어요. 이 학벌이라고 하는 부분은 내가 이제 취득한 학벌이 나의 소득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나의 계층을 결정할 것이다 라고 하는 계층의 사다리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계층의 사다리 역할이 보수적으로 변질이 돼서 만약에 계층 이동성이 떨어진다 라고 하면은 당연히 사회적인 불만이 폭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 건드림으로써 우리는 계층의 사다리 역할을 하는, 노력하는 그런 정부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좀 심어줄 수 있는 차원에서 시행은 되고 있어요. 근데 본질적인 부분은 결국 상대평가, 그리고 학벌에 대한 열망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교육 당국들이 지금까지, 그러니까 지금 정부뿐만 아니라 이전 정부도 강구하고 있었던 게 교육에 대한 본질입니다. 우수한 인재, 지금 현재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한다는 목적이 가장 우선시 돼야 되는데, 이게 사교육을 억제하겠다는 목적이 오히려 교육의 본질보다 앞서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교육을 잡겠다고 초과상간을 태우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사교육을 한다는 목적 아래 교육의 본질이 흐려지고 교육의 퀄리티가 떨어지고 아이들 입장에서도 이제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 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이번 정부 정책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정책 자체가 이제 지금 현재 여당의 어떤 지지층의 이익에 사실은 그렇게 부합하는 내용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정치 권력이든 본인의 지지층을 배신하면은 이 정권이 오래 가지를 못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이제 여당이 이제 가지고 있는 지지층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강남 3구가 되게 좀 확고해요. 근데 강남 3구 같은 경우에는 매번 나오는 국회의원들이 여나 야나 할 거 없이 공약을 공통적으로 내거는 게 정시를 확대하겠답니다. 수능을 확대하겠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강남에는 상당히 교육열이 높고 교육 수준이 높기 때문에 상당히 내신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러니까 수시나 이런 쪽보다는 정시 전형, 수능으로 대학을 가는 케이스가 상당히 좀 높은 비중을 차지해요. 그러니까 정시 비중, 수능 정시 비중이 높아지면은 강남 3구에 있는 학생들은 상당히 유리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이 강남 3구의 어떤 그 지지 성향, 그리고 정책적인 성향과 지금 현재 교육 정책에 대한 어떤 방향성은 상당히 다르거든요. 수능 난이도를 낮추는 게 강남 3구의 어떤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책은 사실 크게 오래가기 힘든 정책이기도 하고요. 저는 오히려 어떻게 보냐면은 정책 조율이 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측면을 좀 높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지금 현재 여당에 오래 몸담은 분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대선이라고 하는 큰 대회를 앞두고 스카우트되고 용병에 가깝거든요. 여당에 대한 어떤 그 이해도나 정책에 대한 이해도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좀 애착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본인의 마이웨이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정책 지지층과의 어떤 이익에 좀 배반되는 그런 행동이라 하더라도 본인의 신념에 따라서 충분히 이걸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혼란스럽죠. 근데 관료 조직은 결국 대통령이 한마디를 하게 되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수능 난이도 지금 제대로 지시한 대로 안 했다고 지금 교육국장 목이 날아가는 판에 어떤 공무원이 거기다 대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고, 지금 현재 봤을 때 여러 가지 정책적인 흐름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거기에 반기를 들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심지어는 여당 내부에서도 지금 말이 많거든요. 그 여당 내부에서는 알고 있는 거죠. 본인의 지지층들이 이런 식의 정책을 펴게 되면은 상당히 등을 돌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당 안에서도 이러한 어떤 규제책이나 사교육 강사가 연봉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기 비판적으로 가는 거라든지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좀 여당 안에서도 좀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일단 판이 이렇게 짜졌기 때문에 킬러 문항을 출제할 만한 강큰 출제위원은 없을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냐면 수능 난이도 때문에 대입 담당 국장 목이 날아난 상황에서 과연 출제위원을 누가 맡을 것이냐. 거의 대부분의 출제위원들이 고사하지 않을까. 괜히 문제 한번 잘못 냈다가 찍혀가지고 고초를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과연 출제위원을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 이것도 상당히 좀 궁금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중킬러로 쭉 깔았을 때 사실 그것도 나름 변별이 또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킬러, 준킬러를 갖다 단순 정답률로 그렇게 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변별력은 확보를 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만약에 출제위원회 입장이 돼본다면은 변별력을 갖출 수 있는 방법들은 되게 많습니다. 교과 과정 내로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수능 비문학에서 지금까지 경제 제시문이 안 나왔냐? 아니거든요. 근데 경제 같은 경우에는 선택 과목이에요. 이과 애들은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과 애들 중에서도 그걸 선택을 안 하면은 수강을 하지 않아요. 근데 경제 제시문은 나온다는 거죠. 국어 비문학에서.
그러면은 과연 애들이 선택한 교과, 그러니까 선택하지 않은 교과면은 어차피 교과서를 못 받는 건 똑같은데, 그러면 거기서 내면은 충분히 변별을 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대학 교육이라서 선행학습이라서 못 보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교과 과정 안에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변별을 기할 수 있을 만큼 생소한 제시문들을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고요. 특히 이제 논술 교과서, 교육학 교과서, 심리학 교과서, 철학 교과서가 있거든요. 교육 과정에 있습니다. 근데 그걸 통째로 본 친구는 별로 없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출제를 하면은 어쨌든 교과서 외와 동일한 효과를 내는 거는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입시 제도가 여러 차례 바뀌었죠. 맨 처음에 이제 학력고사 시대 때부터 시작을 하자면 학력고사는 이제 답짓기 형태, 암기 형태잖아요. 다당 오락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이제 4시간 자면 붙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그만큼 시간을 들여서 암기를 많이 하는 학생이 승리하는 구조였다라고 한다면은 이것이 이제 94년부터 이제 수능으로 재편이 됐죠. 수능 초창기에는 사실 사고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되게 크게 평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외운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응용하고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교과서에 없는 내용이 그때 엄청 많이 나왔죠. 근데 그게 되게 당연시 되기도 했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것에 적응하지 못한 뭐 강사나 선생님들이 학력고사 스타일로 계속 이제 강의를 해서 문제가 되기도 했거든요. 수능이 지금은 이제 되게 정착이 많이 됐죠. 20-30년 정도 됐기 때문에 수능은 지금 어느 정도 시스템이 마련이 됐고, 수능이 또 사고력 중심이다라고 하다 보니까 교과서 외의 내용들을 많이 가져왔었죠. 그리고 수능 평가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교과서 범위가 너무 넓었다. 그렇게 들어오면서 이제 수능에 대한 문제점이 또 제기가 됩니다. 교과서 외적으로 너무 많이 내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2008년부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그때 이제 수능 연계율이 확 올라갑니다. 수능이 거의 한 70%까지 연계를 EBS 교재와 연계를 해서 아이들이 충분히 공교육만으로도 수능 문제를 풀 수 있게 하겠다. 그렇게 나왔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쉬운 수능이 또 문제가 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수시 전형이 되게 확대가 많이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이제 수능이나 아니면 내신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학생 개인의 역량, 그러니까 입학 사정관제로 불리는 여러 가지 서류들을 함께 제출해야 되는 그런 전형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아이들은 이제 다양성 있게 선발을 하는 그 수시 전형의 기본 틀이 사실은 입학 사정관제에서 좀 많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이는 부분들이고요. 그렇게 가다가 이제 수능, 그 다음에 내신, 이거는 이제 정량 평가에 해당되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학생의 개개별적인 어떤 역량이나 이런 부분들을 평가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게 입학 사정관제였어요. 그래서 이 입학 사정관제가 결국 재편이 되면서 학생부 교과 전형, 종합 전형으로 이제 나뉘게 되고, 특히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이 주로 입학 사정관제에 대한 거의 기본 틀을 다 가져옵니다. 그럼으로써 학생들의 어떤 개별적인 역량이나 숨어져 있는 잠재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학업 역량을 이제 평가하는 시스템이 이제 구축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고교학점제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런 학종 전형의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보는 게 적절합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이제 자신의 진로에 맞춰서 본인의 어떤 교육 커리큘럼을 자체적으로 짤 수 있는 좀 자유로운 형태의 어떤 교육 방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자면 고등학교를 대학 시스템으로 바꾼다 라고 보시면은 가장 심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선택에 대한 자율성이 되게 많이 강조가 되고요. 그래서 본인이 어떤 과목을 선택해서 어떤 과목을 수강할지를 먼저 결정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3년간의 교육 과정을 평가함으로써 이제 대입을 준비하는 그런 제도가 고교학점제입니다. 이 욕망이라고 하는 부분을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그러니까 권력을 가지고 계신 분도 그렇고 권력이 없는 분도 그렇고 누구나 좋은 학교를 가고 싶고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싶은 욕망은 동일하거든요. 그리고 그 좋은 학교를 졸업해서 계층 사다리 역할을 하는 그 학벌을 통해서 계층 신분 상승을 꾀하는 것도 일종의 욕망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하게 공공재의 역할을 해야 된다, 정의로 접근을 하면은 이 문제는 절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건 오히려 경제적으로 해결하는 게 가장 적합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떤 대응책이 사실은 대중요법에 해당되는 부분이었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데는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 지금까지 어떤 사교육 대책, 뭐 과외를 금지한다든지 또는 학원비를 규제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당장에 눈에 보이는 사교육비는 줄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 돌고 돌았을 때 보면은 이제 풍선 효과로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제가 볼 때 한 세 가지 분야는요, 건들면 건드릴수록 풍선 효과가 나타나는 분야가 있어요. 하나가 성매매, 또 하나가 부동산, 또 하나가 이제 교육에 관련된 내용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공급과 수요가 있는 시장이고 여기에서 중간에서 정부가 끼어들었을 때 이게 밀거래 시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분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정부가 정책을 추진할 때 너무 대중요법에 해당되는 그런 요법들만 내놓을 게 아니라 오히려 좀 근원적인 부분들, 생활 환경에 대한 개선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학벌을 따지 않는다 하더라도 충분히 본인의 역할과 본인의 꿈을 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게 오히려 본질적인 해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학원비 규제가 있거든요. 학원비는 지역마다 달라요. 학원비는 면세 사업자고요. 그리고 각 지역 교육청마다 금액을 산정을 합니다. 분당 한 200원, 300원 뭐 이런 식으로 금액을 산정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학원 수강료를 결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봤을 때 강남 서초교육청이 가장 높은 수준이고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낮은 수준으로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온라인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강남 서초에 적을 두고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 강남교육청의 규제에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대략 한 30, 40 정도로 이제 단과를 하나 끊는 그런 수준으로 가는데 문제는 그게 한 과목 가격이거든요. 그러면 대략 봤을 때 기본치가 200원 일단 넘는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만약 자녀가 한 두 분 정도 있다. 그러면은 한 500 정도는 그냥 쓰시는 거죠. 재수종합으로 들어간다. 특히 지방에 산다. 이런 문제가 되게 달라지죠. 한 명에서 500을 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학원비가 200이 넘고요. 그 다음에 교재비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식비, 생활비, 거기에다가 추가적인 교재비, 모의고사비 이런 게 덕지덕지 붙으면은 500 정도 나오죠. 그걸 한 10달 정도는 해야 되죠. 그러면 어지간한 사원 연봉이 나옵니다. 지금 현재 사교육이 거의 악의 축처럼 만들어진 상황에서 사교육이라고 해서 꼭 악의 축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도 좋은 일 하고요. 물론 이제 제가 이제 돈을 받고 거기다 교육 서비스를 제공을 하지만 저 봉사활동도 하거든요. 뭐 어떤 뭐 협회라든지 이런 쪽에서 좀 불우한 학생들이 요청이 들어오면은 제가 뭐 금전적인 부분을 떠나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학생들에게 충분한 도움을 주는 경우도 있었고 실제로 거기에 대한 성과도 꽤 많이 나왔었습니다. 사교육업자 이러면 뭐 악마화시키고 뭐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 부분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이제 교육의 본질적인 부분들을 좀 다뤄보면 좋지 않을까. 지금까지의 정책은 공교육이 모든 교육을 담당할 수 있다. 공교육만이 독점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분위기가 상당히 강하거든요. 우리나라에 지금 도입되고 있는 제도들이 거의 대부분 외국의 제도들을 모방한 거거든요. SAT를 모방해서 수능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프랑스의 바칼로레아를 모방을 해서 이제 논술을 만들었는데, 지금 입학 사정관제 그리고 수시 종합 전형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미국에 있는 그 전형들을 이제 모방을 한 거죠. 우리나라는 이상하게도 그런 얘기했죠. 그 회남의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 본질은 되게 좋은 걸 가져왔는데 꼭 우리나라에 오면은 되게 희한하게 본질이 변질되면서 이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능 같은 경우에도 최초에는 이제 사고력 중심의 평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 애들이 너무 좀 경직돼 있는 사고를 했는데 좀 창의적이고 좀 더 사고력을 개발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와서 좋다라고 하는 평가가 가다가 또 사교육 이슈가 등장을 하니까 수능 연계 70%에서 애들이 전부 다 수능 영어 제시문 해석을 외우고 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문제 출제 범위가 딱 정해지면 그런 식으로 되거든요. 이 본질이 흐려지고 그 다음에 프랑스의 바칼로레아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되게 심플합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아는 대로 써봐라. 그래서 막 쓰고 심지어는 거기 정치인들도 거기에 참여를 해요. 바칼로레아 올해 논제가 이건데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라고 하면서 글을 써요. SNS나 이런데. 그래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지금 현행 논술은 제시문이 많이 나옵니다. 오히려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하거나 의견을 제시하거나 논쟁을 벌이거나 이런 것보다는 주어진 제시문을 분석하는 능력을 되게 많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본질이 변질되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국 제도를 갖다 그런 식으로 막 모방해서 도입할 생각을 하지 말고 지금 있는 제도를 제대로 활용을 잘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교육의 본질이 뭔지를 다시 한번 판단을 하고
그래서 최대한 아이들이 좋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그것을 포커스로 맞추지 뭐 권력적인 차원에서 사교육을 뭐 억제를 해야 뭐 지지율이 오른다든지 아니면은 뭐 사교육을 억제를 해야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을 펼 수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공교육이나 사교육이나 둘 다 우리나라 국민들이거든요. 같이 이익을 공유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갈라치기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